경계령 내리더니 돌아서서 보수 괴멸을 외치고 있는 문재인 캠프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독주체제인데요. 문재인 후보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수 확장 대신 집토끼 지키기에 나선 걸까요? 어제 신촌을 찾아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적폐청산 특별위원회 만들겠습니다. 최순실을 비롯해서 국가 권력을 이용한 부정축제재산 모두 국가가 환수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서 부정축제재산 있으면 환수하겠습니다. 예, 이현중 의원님, 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분명히 문재인 캠프 측에서 적폐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본인이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이제 아마 더 이상의 후보단이라, 그다음에 더 이상 우리가 중도 확장할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상황으로 뭐 충분히 당선될 수 있다는 뭐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저는 읽혀집니다. 자신감의 표현. 왜냐하면 이제 후보단이라 그때 안철수 후보가 떠오를 때는 좀 중도 확장이 필요하니까 이제 적폐 이야기를 싹 하고 통합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뭐 이제 더 이상 사실은 이제 내부적으로 다져야 될 때 오히려 심상정 후보 쪽에 표 가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좀 강한 입장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는 문재인 후보의 말대로 따르면 이 집권하면 4대강 비리, 자원 비리, 또 최순실 사태 새로 조사하고 이거 언제 할 겁니까 이거? 그럼 뭐 집권하자마자 1년 내내 이거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저는 문재인 후보의 지금 최대 적은 저는 문재인 후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어떠면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뭔가 집권 어떤 준비 단계로서의 어떤 그 통합 능력 이런 걸 저는 사실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부터 사드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집권하자마자 제일 큰 문제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거 하나 다 하려고 그러면요. 이거 몇 년 걸려도 못합니다. 이거. 그럼 야당이 이거 가만 놔두겠습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볼 때는 너무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이 적폐 쪽으로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지금 통합은 다 어디 갔습니까? 통합 뭐 정부 한다더니만은 자꾸 이런 것만 강조를 하시는데 국민 입장에 볼 때 과연 그러면 도대체 그럼 문재인 후보의 정체는 뭔가? 통합인가 아니면 적폐 청산인가? 이런 문제를 다시 하면 좀 헷갈리게 만드는 연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까 자막으로 잠깐 저기 나가는군요. 그러니까 원래 적폐 대청소론을 했다가 중간에 이제 대통합론 그리고 물론 뭐 문재인 후보 본인이 괴멸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습니다만 저런 얘기 나왔다. 이게 오락가락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죠? 이종훈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거죠. 대통합까지는 상황이 달랐어요. 대통합을 왜 얘기했냐면 그때는 안철수 후보가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양강 구도로 갈 확률이 굉장히 컸습니다. 한때는 안철수 후보가 양강 그런 여론조사에서 앞질렀던 때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 적폐 청산을 뒤로 하고 대통합을 많이 외쳤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양강 구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투표용지까지 인쇄가 끝났어요. 그러면 오자 구도는 확실해 보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어떤 변수가 마지막까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5명이 끝까지 갈 확률이 커져요. 그렇다면 지난 5년 전처럼 51대 48, 51대 49 게임은 안 된다는 거죠. 지난 5년 전에는 분명히 양자 구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오자 구도가 된다면 40%대 더 치열해지면 30% 중후반대에서 이 결정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탁탁 털어서 30% 후반대에서 40%라면 어디겠습니까? 자기 지지층이에요. 그런데 집토끼만 잡으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집토끼가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이죠? 심상정 후보. 갑자기 막 올라갑니다. 심상정 후보는 사실은 진보에서 이런 표가 있어요. 난 진짜 심상정 후보가 좋은데 사실은 불안해. 이거 지금 이 심상정 후보한테 찍었다가는 정권 교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동성애 발언? 아니, 이거 인권 변호사라면서 진보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부터 조금씩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심상정 후보 토론회에서도 굉장히 차별화된 그런 어떤 노선을 하고 그 당시만 해도 어쨌든 2위와의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니까 내가 심상정 후보 찍어도 정권 교체는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지지층이 높아짐으로써 이거 안 되겠다. 적폐 청산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면서 불안함을 표현하면서
마지막 오자 구도에서 이기고자 하는 전략일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다는 거죠. 예. 예, 허 교수님 또 저는 이 부분이 참 흥미로웠던 게 사실 각 후보의 1순위 공약이 그 후보를 대변해준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자리 공약에서 저택천산으로 이렇게 완전 부각을 시켰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방금 두 분이 잘 설명해 주시는데 선거 구도가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누가 가져가는가 했더니 홍준표 후보가 가져가고 보수표가 빠지면서 그죠.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많이 빠지진 않지만 그래도 1% 2%씩 조금씩 좀 빠진 느낌이 있거든요. 이 지지율은 누가 가져가는? 전부 심상정 후보가 가져가는 거예요. 결국은 당선 가능성은 높지만 몇 프로로 당선될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오자 구도라 하더라도 40% 이상은 당선돼야 되고 가능하다면 45%대에서 당선돼 줘야 되는. 그럴 때 국민적 정통성이 커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슬금슬금 심상정 후보로의 지지율이 쭉쭉쭉 빠져나가면 어쩌면 30% 후반대로 당선될 수도 있고 더 빠지면 오히려 당선이 보장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캠프 내부의 절박한 그런 분석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일자리가 1번 공약으로 왔다가 밀리고 다시 뒤에 있던 게 앞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적폐 이야기가 나오고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겠다 하고 또 이해찬 전 총리는 아주 강한 또 그런 발언들을 하게 되는 게 결국은 촛불 민심에 의해서 생겼던 장미 대선인데 촛불 민심들을 다 안아야 되겠다. 그걸 먼저 결집시켜 가야 되겠다는 그런 강력한 전략의 수정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략의 예. 수정. 그런데 허 교수님 저는 이제 단순한 궁금증인데 이 우선순위란 게 중요도를 뭐 얼마나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일 텐데 단순히 이렇게 전략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변경한다? 선뜻 잘 와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자리 81만 개 부분은 이미 뭐 워낙 그 많이 어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2순위로 미룬다고 해서 그 일자리 81만 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지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마지막 남은 일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쨌든 촛불 민심에 나왔던 그 대중적 열망들을 이제 수용해 줘야 된다. 거기에서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지금 그때 나왔던 수많은 민심의 그 참여자들의 말이 아, 그때의 주장들은 다 어디로 가고 사라졌지? 대선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전부 그때 나왔던 민심은 사라져버리고 이상한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알겠습니다. 하는 그런 또 질타가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홍준표 후보 얘기부터 쭉 했는데 우리가 이 두 후보 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이해찬 의원 또 한마디 했는데요. 보수 진영에 향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에 우리가 집권하면은 몇 번 집권해야죠? 저 극우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켜야 됩니다. 다시는 저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농단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괴멸시켜야 합니다.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다음에 우리의 기라상 같은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이런 사람들이 이어서 쭉 장기 집권해야 합니다. 맞죠? 문재인 후보의 전략 수정을 저 말로 대신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 원래 이해찬 의원이 그 문재인 캠프에서 좀 자중하고 여기 잘 지키자라고 얘기했던 장본인 아닙니까? 근데 말이 세졌네요. 글쎄요, 지금 뭐 본인이 아마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봐서 지금 뭘 조심해야 될 건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이에요. 결국 설화를 빚지 않아야만이 이 선거가 이길 수 있다는 판단하는 분이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 스스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오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 보면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친노의 자장에다가 사실 이론가시거든요. 자, 지금 보수 괴멸시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괴멸시킬 겁니까? 이분들을. 뭐 다 구속시킬 겁니까?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보면 지금 이 촛불 민심이나 이런 것 등등이 보면 결국 우리 사회가 보면 이제는 뭔가 좀 통합적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특히 이제 앞으로 있을 나라의 어떤 미래를 보고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 계속 지금 과거만 보고 있고 청산만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문재인 후보의 이야기나 지금 이해찬 의원의 이야기나 만약 이 말대로 하자면 한 1년 동안은 계속 검찰 수사 무슨 특조위 조사 이거밖에 못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지금 버텨낼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서 본다면 이해찬 이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친노의 자장이고 저 이제 선거 캠프에서 어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는 보수 진영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반발을 많이 하는 좀 반대가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저분이 했던 말 자체가 보면 사실 이쪽에서 굉장히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이야기가 벌써 지금 국민의당이나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괴멸이라는 말이 어떤 세력을 사람을 보고 어떤 그 지지하는 사람을 보고 괴멸한다는 게 무슨 적을 괴멸한다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국내에서 어떤 선거하면서 서로를 괴멸하겠다는 용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상식 거기다 또 장기 집권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보면 무슨 뭐 지금 88년도도 아니고 지금 보면 앞으로 뭐 박원순 뭐 이런 사람 다 장기 집권하자. 이 참 예전에 민주화를 외쳤던 분들이 스스로가 그 도구마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되게 듭니다. 세게 말하시네요. 뭐 박 변호사님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후보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섬뜩함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수층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보수 측에서는 좋아하죠. 이런 괴멸이라는 표현을 써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덥석 문 거예요. 미끼를 문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황이다. 문의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고 더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가 연상된다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뭐 다들 알다시피 폴포트 정권에서 200만을 그 학살했던 사건인데 예. 글쎄요, 뭐 같지 않는데 이게 괴멸이라는 표현이 나오자마자 이거랑 같이 연결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해찬 선대위원장 같은 사람이 강력한 단어를 쓰면 쓸수록 본인들한테는 써먹기 좋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 된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상황. 그래서 너무 예, 이제 킬링필드, 예. 우리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괴멸이란 표현도 지나침이고 킬링필드라는 표현은 더 지나침이고 그런데 뭐 상황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이해찬 전 총리가 뭐 문재인 후보의 상황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지난번 총선 때 잘 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공천도 못 받아가지고 무소속으로 나와서 겨우 당선돼가지고 다시 당에 돌아온 그런 상황인데 아마도 이제 저분이 이번 선거에서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유세 중에 말이 좀 과하게 나온 것이 아닌가. 원래 저분이 마이크를 들면 말씀이 좀 강하게 나오시는 분이죠. 요즘 마이크 들면 뭐 누가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뭐 상황 얘기도 나오고 지금 홍준표 후보와 또 이해찬 의원이 아주 오랜만에 맞붙었는데 사실 과거에 두 사람이 국회에서 공방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일 없습니다. 인신모욕 하지 마십시오. 인신모욕이라뇨? 내가 프로파하고 놀아놨단 말입니까? 놀아놨다면 습니까? 지금 뭐라고 지냈습니까? 총리하고 브로커처럼 그래 어울려 골붙인 일 없다 이겁니다. 브로커하고 놀아난 적 없어요. 놀아놨잖아요 골붙인 언제 놀았어요? 참. 11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제 두 사람의 이 어쨌든 이건 간접 공격이라고 해야 되나? 오늘은 그랬는데 저 이종우 실장님. 네. 근데 민주당 내에서 이제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건 경계력은 다 알고 있지만 90% 당선이라는 말도 나와서 이것도 조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유세는 물론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뭐 평양대사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가려서 듣긴 해도 너무 좀 일찍 도취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 뭐 샴페인 얘기도 있고 그 사실 이제 이 마지막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조심하자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해찬 의원의 괴멸 발언은 굉장히 전략적이었다. 아까 박 변호사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양쪽이 윈윈 전략이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둘 다 윈윈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칭찬하는 것보다 욕해줄 때가 고마울 때가 있거든요. 욕해줄수록 사실은 같이 욕을 해주고 그러면서 양쪽 진영만 남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3의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후보 측이나 홍준표 후보 측이나 서로 사실 진영으로 이제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진영으로 비판하면 뭐 종북 척결 대 보수 괴멸 이렇게 프레임이 딱 짜져요. 그러면 이렇게 프레임이 짜지면 서로 비판을 하는 속에서 나머지 세 후보는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건 진짜 낀철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3의 길, 개헌 뭐 이런 이야기들은 전혀 이 프레임 안에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욕하는 게 고마운 상황이 된 거죠, 지금은. 아까 뭐 나머지 세 후보들이 이제 존재감 부각이 쉽지 않다고 했는데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어제 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리 문재인 후보님이요. 이분이 너무 약해요. 너무 매사모호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죠? 아니 아직 권력도 잡기 전에도 재벌들한테 이렇게 눈치 보고 단호하지 못하면은 권력 잡아서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문재인 후보님 한번 뭐 비판하면은 뭐 아이고 우리 작은 당 정의당 다 날아갈 것 같아요. 예, 이 의원님 뭐 시원시원하게 하실 말씀은 다 하시는데 마지막에 좀 우려를 나타내신 게 우리 작은 당, 정의당 다 날아갈 것 같다 이런 걱정 섞인 목소리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거죠. 본인 느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 저번에 한번 그 TV 토론 때 그 한번 문 후보 비판했다가 얼마나 곤욕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또 당 내에서도 뭐 탈당한다는 소리도 있고 그만큼 이게
그 패권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자신이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침해를 할 경우는 어떤 저런 내부에서도 이제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심상정 후보 이야기했지만 작은 정당을 흔들어대면 어떤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선거 때 보면 항상 이제 끝판에 가면 결국 양쪽으로 몰리면 거기서 항상 정의당은 뭐 그 옛날 통합진보당이나 노동당이 마찬가지로 존재감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영길 후보가 나왔을 때 그래도 마지막까지 가서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 한마디 하시는 바람에 그래도 3.9%까지 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우리도 진보 정당이 저렇게까지 상승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우리 어떤 이 나라도 보면 다양화되고 있다라는 하나의 그렇죠. 반증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심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 또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또 한 번에 훅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 당선 가능성, 정권 교체 필요성. 그러니까 지금 벌써 오늘 민주당에서 나오는 게 벌써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저러면 또 오늘 또 SNS에 막 나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심 후보를 겨냥하고 또 정의당을 겨냥한 또 디스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아마 그걸 이제 아마 본인도 생각하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 원래 뜨면은 공격이 대상이 되는 게 맞아요. 지금까지는 존재가 미미했기 때문에 한 번도 이런 공격을 안 받아봐가지고 공격받는 것이 얼마나 아픈가를 잘 모르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10%대까지 진입 가까이 하면서 주목의 대상이 되면 반드시 그게 따르는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아마 그 그림자를 지금 경험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